새벽 5시 정각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박철수 씨의 눈이 떠졌다. 70살이 된 지금도 여전한 습관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그 시간을.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몸의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젯밤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관절염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12평 남짓한 작은 원룸 아파트. 이곳이 그의 전부였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뽀글뽀글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라면 1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다. 예전에는 아내 순분이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김치에 계란말이까지 차려주었는데. 여보.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였다. 암 투병 3년, 그 긴 시간 동안 간병하느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써버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곁을 지켰으니까.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그 중 한 곳에 아들 민수가 살고 있었다. 차로 30분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민수 녀석. 아들 생각이 났다. 어느새 45살이 되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2년째였다. 예쁜 며느리를 얻었고 7살 손주 지호까지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일은 명절 때나 있을까 말까 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고작 2번.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몸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어떻게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묻지 않았다. 아니, 물어봐도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항상 바빴다. 회사 일이니, 아이 학원이니, 약속이니. 박철수 씨는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 위장약. 한 달 약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은 좋게 들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12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빠듯했다. 가끔은 약을 건너뛰기도 했다. 당뇨약 대신 식단 조절로 버텨보려 했고, 진통제 대신 참는 것으로 견뎌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괜찮다. 잘 살고 있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 설사 몸이 아파도 마음이 외로워도 오늘따라 유독 가족이 그리웠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지호까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때가 그리웠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아들이 맛있다고 말하던 그 순간들. 지호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던 그 작은 손의 따뜻함.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5년 전 지호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함께 웃고 있던 그날. 그때는 아내도 있었고 가족이 온전했었다. 순분아, 나
너무 외롭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남자가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 배워왔다. 특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다. 아직도 이른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보자고 생각했다. 아들 집에 가서 점심이라도 함께 먹자고 해보자.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나 싶었다. 가족인데, 아버지인데, 가끔 보고 싶다고 찾아가는 게 그리 큰 죄일까. 면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성성했다. 허리도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다림질이 잘 된 바지를 입고 가장 좋은 구두를 신었다. 아버지로서의 품위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가방에 손주 지호를 위한 작은 선물을 챙겼다. 문구점에서 산 1만 원짜리 장난감 로봇이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가득 담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거울을 봤다. 좋아, 오늘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잠갔다. 가슴 한편으로는 두근거렸다. 아들이 반가워해 줄까?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가족이 그리운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몰랐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 박철수 씨는 지난 사흘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아들 집에 전화를 걸까 말까. 그냥 찾아가 볼까 말까.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의 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기를 벌써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뭔 고민이 이렇게 많아.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자식에게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예전에는 그냥 민수야, 아버지 보러 와라 한마디면 됐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치를 보게 되었다. 바쁘지 않을까, 폐가 되지 않을까,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아내 순분이가 나왔다. 여보, 너무 혼자 있지 마. 아들도 보고 손주도 보러 가. 꿈에서도 아내는 따뜻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좋아, 오늘은 용기를 내자.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 면도부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하던 면도를 오늘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했다. 면도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거품을 내고 오래된 면도기로 조심조심 수염을 깎아 나갔다. 아이고,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가 주름, 입가 주름, 이마에 깊은 골.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걸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옷장을 열었다. 별로 많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흰색 와이셔츠를 골랐다. 아내가 살아생전 사준 것이었다. 결혼 40주년을 기념해서 백화점에서 비싸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사준 그 셔츠. 순분아, 이 옷 입고 아들 보러 간다. 셔츠를 입으며 중얼거렸다. 다림질이 필요했다.
오랜만에 다리미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가며 다림질을 했다. 그러고 나서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다. 비록 몇 년 된 옷이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였다. 구두도 닦았다. 구두약을 발라서 윤이 나게 닦았다. 양말도 구멍 없는 것으로 골라 신었다. 거울 앞에 서서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했다. 그래도 볼만하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손주 지호에게 줄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근처 문구점으로 향했다. 예쁜 여학생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손주 줄 선물 좀 보려고 하는데. 몇 살이세요? 7살 남자아이야.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사장이 보여준 건 로봇 장난감이었다. 15,000원. 연금 생활하는 몸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이걸로 주세요. 포장도 예쁘게 해주시고. 네,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포장지까지 알록달록하게 해서 받았다.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지호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이었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렜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아들이 반가워할까? 며느리는 어떨까? 지호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기나 할까?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갈아탔다.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은 아닐까 싶어 조금 위축되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나도 예전에는 저런 직장인이었어. 당당하게 살았지.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정자역에서 내렸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10분 거리였다. 503번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비슷해 보였다. 언제 이렇게 세상이 변했을까?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레미안 새마을 25평형.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준 그곳이었다. 그때 가진 돈의 거의 절반을 내줬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지호도 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을까?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 105동 1505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갑자기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뭐가 이리 떨려? 내 아들 집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내 집 같지 않았다. 손님으로 와야 하는 곳 같았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며느리였다. 누구세요? 미영아, 나 아버지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 김미영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다. 박철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왔다. 아, 그러시구나.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런데 뭔가 달갑지 않아 보였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살짝 보였다. 민수는 회사에 갔고요. 지호만 있어요. 거실에는 지호가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박철수 씨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지호가 뛰어와서 안겼다. 그 순간 박철수 씨의 마음이 확 따뜻해졌다. 역시 아이는 순수했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어. 할아버지, 나도 보고 싶었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지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우와, 로봇이다. 고마워, 할아버지.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역시 가족이었다. 이런 따뜻함을 위해 온 거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하시지. 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다.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 씨는 지호와 레고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 내가 만든 성이야. 우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정말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곧 점심시간이 될 것이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박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다. 박철수 씨는 지호와 레고를 가지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지호가 배를 만지며 말했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 점심시간이었다. 미영아, 나도 좀 배고픈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며느리가 대답했다. 네, 아버님. 금방 준비할게요. 박철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역시 가족이구나.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해 주는구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다.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았다. 박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아버님, 나와서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박철수 씨는 지호와 함께 식탁으로 향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식탁을 보는 순간 박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치 몇 조각이 담긴 작은 접시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밥이 담긴 그릇. 이게 뭐지? 박철수 씨는 눈을 의심했다. 밥이 담긴 그릇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쓰는 그릇이 아니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둥근 그릇인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검은색 고무링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옆면에는 작은 강아지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개밥 그릇이었다. 박철수 씨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다. 혹시 착각일까 해서. 하지만 틀림없었다. 분명히 개가 쓰던 밥그릇에 자신이 먹을 밥이 담겨 있었다. 이게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그냥 드세요. 깨끗이 씻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깨끗이 씻었다고 개밥 그릇을? 미영아, 이게 뭐니? 아, 그릇이 모자라서요. 지호가 그릇을 많이 깨뜨려서 급하게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릇이 모자라서 급하게 박철수 씨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찬장에는 그릇들이 여러 개 보였다. 접시도 있고 밥그릇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밥 그릇을? 다른 그릇은 없나? 다 더러워져서 설거지도 해야 하고. 아버님, 그냥 드세요. 요즘에는 개 용품도 사람 것과 똑같이 만들어요. 위생적이에요. 박철수 씨는 숨이 막혔다. 위생적이라고 개밥 그릇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40년을 공장에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벌어서 아들을 키웠다.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다. 그런 아버지에게 개밥 그릇에 밥을 주다니. 하지만 박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며느리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가족 관계만 더 껄끄러워질 것이었다. 참자. 그냥 참자. 하지만 밥 한 술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다. 손이 떨렸다. 개밥 그릇에서 밥을 떠서 입에 넣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존심이,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는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개는 최소한 자기 전용 그릇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버지인 자신은 그 개가 쓰던 그릇을 물려받았어야 하는 신세였다. 박철수 씨는 밥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자신은 멀쩡한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고 있었다. 지호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전용 예쁜 그릇에 밥이 담겨 있었다. 왜 하필 자신만, 왜 하필 아버지만 개밥 그릇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남자가, 그것도 아버지가 이런 일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의 가정에서 내가 받는 대접이 이런 거구나.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진짜로 궁금해하는 기색이 있었다.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더욱 절망스러웠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개밥 그릇에 밥을 먹는 것을. 아니다. 맛있다. 거짓말이었다.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박철수 씨는 억지로 밥을 한 술 더 떠서 입에 넣었다. 억지로 삼켰다. 목구멍을 넘어갈 때 쓰라렸다. 그 순간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어려서부터 고생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일찍 공장에 들어갔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다.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회사에 나가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도 모른다고 했다. 연락도 안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는 시아버지에게 개밥 그릇에 밥을 주고 있었다. 박철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배가 불러서 그만 먹겠다. 벌써요? 많이 못 드셨는데. 아니다. 충분히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몇 술 뜨지도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 무리였다. 박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가족의 따뜻함을 기대하고 온 자신이 받은 현실이었다. 개밥 그릇에 담긴 차가운 밥 한 그릇. 박철수 씨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지호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왜 밥을 안 먹어?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었다. 박철수 씨는 억지로 웃었다. 할아버지가 배가 안 고팠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아버지가 개밥 그릇에 밥을 먹었다고. 그것도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철수 씨는 아직 몰랐다. 박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이 아직도 떨렸다. 개밥 그릇에 담긴 밥을 억지로 남아 몇 숟가락 넘긴 것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불편했다. 지호는 할아버지 옆에 와서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이 있었다. 박철수 씨는 그 순수함이 고마웠다. 할아버지, 이 로봇 진짜 멋있어. 그래, 할아버지가 지호 생각해서 골라준 거야. 고마워, 할아버지. 지호가 박철수 씨의 팔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아이는 다르구나. 순수하고 진실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자신이 사용했던 그 개밥 그릇도 씻고 있을 것이다.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가족에게 받는 대접이 이런 거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와 다툴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만 나빠질 것이었다. 지호는 로봇을 가지고 바닥에서 놀았다. 부웅부웅 소리를 내며 로봇을 움직였다. 박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지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 많아요. 민준이, 서준이, 하준이. 아이가 신나서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손주의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할아버지, 왜 멍멍이 밥그릇에 밥 먹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설거지하던 소리도 멈췄다. 며느리의 손이 멈춰 선 것 같았다. 박철수 씨는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상황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린 것이다. 그렇다. 할아버지는 개밥 그릇에 밥을 먹었다. 아이 눈에도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 것이다. 당연했다. 사람이 개밥 그릇에 밥을 먹는 게 정상인가? 지호야. 박철수 씨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할아버지가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개처럼 취급한다고?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조용히 해. 할아버지, 드시고 계셔. 하지만 아이는 순수했다. 궁금한 것은 계속 물어봤다. 엄마, 우리 진돌이 밥그릇이잖아. 왜 할아버지가 먹어? 진돌이. 그게 이 집게 이름이었나 보다. 박철수 씨는 처음 알았다. 자신이 진돌이라는 개의 밥그릇에 밥을 먹었던 것이다. 지호야, 그냥 그릇이 부족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찬장에 그릇 많이 있잖아. 아이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정말로 찬장에는 그릇이 많았다. 박철수 씨도 봤었다. 그런데 왜 하필 개밥 그릇을?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호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진짜 궁금증만 있었다. 아기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개밥 그릇에 밥을 먹는 게 이상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질문이 박철수 씨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아이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할아버지가 개밥 그릇에 밥을 먹는 게. 박철수 씨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아니,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었다. 아이가 또 말했다. 할아버지, 진돌이 밥그릇 어때? 맛있어. 순진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박철수 씨에게는 비수 같았다. 지호야, 조용히 해. 며느리가 급하게 아이를 제지했다. 이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호야,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개밥 그릇에 밥을 먹어도 괜찮다고. 할아버지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가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님, 지호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몰라서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가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어른들이 포장하고 숨기려 했던 진실을. 박철수 씨는 목구멍이 메어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가정에서 자신이 받는 대접이 이런 것이구나. 개와 똑같은 취급. 가족의 따뜻함을 기대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기대를 했을까? 어떻게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참아야 했다. 며느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상황만 더 어색해질 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나빠질 것이었다. 박철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호야, 할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벌써요? 많이 안 드셨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다. 아니다. 충분히 먹었다. 박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소파로 돌아갔다. 지호가 따라왔다. 할아버지, 진돌이 밥그릇 어땠어? 다음에도 그걸로 먹을 거야? 아이는 정말 순수했다.
궁금한 게 많았다. 박철수 씨는 아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다음에는 없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지호야, 할아버지는 말이 막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느리가 급히 다가와서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방에 가서 놀자. 할아버지 좀 쉬시게. 싫어. 할아버지랑 놀 거야. 아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진심으로. 그게 더 마음 아팠다. 박철수 씨는 지호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지호야, 할아버지 사랑해.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가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진짜 사랑.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이의 사랑만으로는 이 모욕감을 덮을 수 없었다. 박철수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다. 서러움이었다. 억울함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조금 더. 며느리가 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박철수 씨 혼자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떤 식으로든. 오후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박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후 내내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여보, 어서 와. 아버님 오셨어.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연락도 안 주시고.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푼 모습이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박철수 씨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의외라는 표정이 더 짙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아, 그러셨구나. 미리 연락 주시지. 집에도 없을 수 있었는데. 민수의 말투에는 살짝 원망이 섞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민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박철수 씨에게도 들렸다. 여보, 아버님이 점심때 좀 그릇 문제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이어졌다. 박철수 씨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다 들렸다. 그릇이 뭐가 문제예요? 그게 진돌이 밥그릇에 밥을 들였더니 아, 그거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지호가 할아버지 왜 멍멍이 밥그릇에 밥 먹어? 라고 해서 좀 민망했어요. 아이고, 지호가 그런 말을. 부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박철수 씨가 들은 것 중에 자신을 위한 걱정은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식이었다. 잠시 후 민수가 나왔다. 이번에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아버지. 민수는 다시 박철수 씨 앞에 앉았다.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점심때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아내가 나에게 개밥 그릇에 밥을 줬다고.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아느냐고. 민수야. 네,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개밥 그릇에 밥을 먹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민하게, 자신이 예민한 것인가? 요즘 세상의 그릇이 뭐 그리 중요해요? 깨끗이 씻었다는데. 민수는 마치 아버지를 달래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 그냥 넘어가라는 식이었다. 박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다. 민수야, 나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민수가 말을 가로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같이 생각해요. 우리 집 진돌이도 마찬가지고요. 개 그릇도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깨끗하게 관리하거든요. 오히려 사람 그릇보다 더 자주 소독하기도 해요. 민수는 자신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21세기예요. 구시대적. 박철수 씨는 그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구시대 사람이라는 것인가? 개밥 그릇에 밥 먹기를 거부하는 게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 미영이도 그릇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민수는 계속해서 아내를 두둔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박철수 씨는 아들을 다시 바라봤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40년 동안 공장에서 허리가 휠 때까지 일해서 키운 그 아들이? 민수야, 그럼 너는 개밥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겠니? 아버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해봐. 너는 개밥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민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뭐가 다른 거니? 똑같이 깨끗하게 씻었는데. 똑같이 위생적인데.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는 더욱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따지고 들 줄 몰랐던 것 같았다. 아버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미영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넘어가라고. 그냥 박철수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하는 말인가?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이라고. 개는 자기만의 그릇이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개가 쓰던 그릇을 물려받았어야 하고.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던 것 같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냥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박철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아버님, 저녁 준비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집에 간다. 박철수 씨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가 뒤따라왔다. 아버지, 그래도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됐다. 박철수 씨는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냥 이해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다. 박철수 씨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민수야, 너는 아직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아버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박철수 씨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박철수 씨는 문을 나섰다. 문이 뒤에서 닫혔다.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박철수 씨의 모습은 쓸쓸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40년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구나. 가슴이 아팠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박철수 씨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욕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야 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박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이 모욕은 반드시 기억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박철수 씨는 평생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결심을 하게 된다. 17억. 그 거대한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노인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재산이 오늘의 모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철수 씨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꽃이. 박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나온 후 한참을 길을 걸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추위를 잊게 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악몽 같았다. 개밥 그릇에 밥을 먹으라고 하고 손주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급기야 아들은 자신이 예민하다며 구시대적이라고 했다. 내가 정말 구시대 사람인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게 구시대적인 건가? 박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다. 아내도 아들도 누구도 모르는 40년 전 공장에 들어가면서 만든 계좌였다.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넣어둔 돈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비밀이었다. 처음에는 만약을 위한 비상금이었다. 가족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쓰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은 점점 불어났다.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도 하고 주식도 조금 해보고 언젠가부터 그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되었다. 17억 원. 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금액이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다. 아들이 나이 들어 힘들어질 때, 손주 교육비가 필요할 때, 그때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이제 결정할 때였다. 시내버스를 타고 은행가로 향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대형 은행 본점들은 야간 창구를 운영했다. VIP 고객을 위한 서비스였다. 국민은행 본점. 큰 간판이 보였다. 자신의 비밀 계좌가 있는 곳이었다. 박철수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금 인출 좀 하려고 합니다. 야간 창구는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다. 한산한 시간이라 대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박철수 씨는 통장과 신분증을 꺼냈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박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17억을 인출하겠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17억.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7억 원을 인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산을 확인했다. 잠시 후 직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17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다. 그것도 한 계좌에.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급히 상급자를 불렀다. 고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VIP팀 김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정중히 인사했다. 17억 원의 예금주 앞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박철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냥 이제 내 뜻대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는 후견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몇 년 전 박철수 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약을 대비해 아들을 후견인으로 등록해 놨었다.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 능력을 잃으면 아들이 대신 관리하라고. 후견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다. 어차피 아들은 알게 될 것이었다. 오히려 좋았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하세요. 김 팀장은 전산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민수 님이신가요? 네, 국민은행 VIP팀입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은행에 나와 계신데.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예, 아버지가 은행에 무슨 일로요? 17억 원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17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17억 원입니다. 그게 무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김 팀장이 박철수 씨에게 말했다. 아드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VIP 라운지로 안내받아 편안한 소파에 앉았다. 커피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2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대충 입은 상태였다. 택시를 타고 급히 온 것 같았다. 아버지. 민수는 박철수 씨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 시간 전에 무관심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 정말 17억이 있으세요? 박철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런 돈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팀장이 설명했다. 아버님께서 40년 넘게 꾸준히 저축하신 돈입니다. 복리 효과와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불어난 것 같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늘 검소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17억을? 아버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들이 나를 가난한 늙은이로 보는 게 편했거든.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지. 아버지, 그럼 왜 갑자기? 오늘 내 집에서 당한 일을 생각해 보거라.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개밥 그릇에 밥을 먹으라고 하고, 내가 항의하니까 예민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했지.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다. 아버지, 그건 17억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하는 거냐?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김 팀장에게 말했다. 인출수속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버지, 잠깐만요. 민수가 급히 말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박철수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존중이다. 아버지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 말이야.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존중 하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1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가난한 늙은이가 아닌 평생을 묵묵히 일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올린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진짜 아버지. 하지만 너무 늦었나? 아직 돌이킬 수 있을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VIP 라운지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었다. 17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가 17억을 가지고 계신다고?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인출을 원하고 계신데.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차갑게 굳어있는 표정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민하다, 구시대적이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17억을 가진 분이셨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17억이 있으신 거예요. 놀랍나.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 눈에는 아버지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늙은이로만 보였겠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버지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시는 자신이 도와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느냐고? 박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민수의 가슴이 찔렸다. 그런데 오늘 개밥 그릇에 밥을 주더구나.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17억을 가진 사람한테 개밥 그릇에 밥을 주는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가진 돈의 규모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박철수 씨가 일어났다.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개밥 그릇을 줘서 죄송하다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민수는 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전자였다. 17억이라는 돈 때문에 놀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두 분이서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별실을 안내해 드릴까요?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 간의 대화에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VIP 전용 상담실로 이동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이 닫히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행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45살이 된 아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17억이라는 돈을 떠나서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서 앉아라.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다. 박철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돈 때문이 아니다. 네. 내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야.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가족에게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다. 개 그릇에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내가 항의하니까 예민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슬펠다.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팠어.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버지.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어.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까지 보탰지. 그런 아버지한테 개밥 그릇을 주다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뭐냐? 요즘 세상에 그릇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알았어.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수야, 너도 아버지가 될 거야. 지호가 커서 너를 개밥그릇으로 밥을 주면서 깨끗이 씻었으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냐? 민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이제 알겠나? 박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17억이 있어서 화가 난 게 아니야. 그 작은 존중 하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박철수 씨도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저 아버지로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정말 가족의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아주세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다.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나를 손님 대접하지 마라. 불편해하지도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족의 어른으로 대접해다오. 큰일은 나와 의논하고 지호 교육도 내 말을 들어라. 네, 아버지. 무엇보다도 박철수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를 존중해다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부자 간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인출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철수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아버지 돈이니까요. 그래, 그럼 일단 집에 가자. 미영이하고도 이야기해야겠고.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오늘은 인출하지 않겠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모시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택시 탈까요? 아니다. 지하철 타자. 아버지도 가끔은 지하철 타고 싶어. 민수는 웃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박철수 씨가 말했다. 민수야, 오늘 일로 미영이를 나무라지는 마라. 네.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지. 민수는 감동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지호한테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말 하지 마라. 왜요? 아이가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 박철수 씨는 웃었다. 할아버지니까 좋아하는 게 맞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갔다 왔다. 민수가 아내를 불렀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물론 17억 이야기는 빼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만 이야기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철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됐다, 미영아.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식사는 달랐다. 박철수 씨를 가족의 어른으로 대접하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다. 음식도 아버지 입맛에 맞춰서 준비했다. 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계속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 지호야. 할아버지가 지호 옆에서 살면서 많은 이야기 들려줄게. 좋아요. 박철수 씨는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돈이 아니라 존중.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순분아, 이제 좀 편해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17억은? 박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돈은 원래 계획대로 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다. 지호의 교육비로,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짜 가족의 안에서 말이다.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가족에게 존중받는 진짜 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서. 민수는 VIP 라운지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었다. 17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가 17억을 가지고 계신다고?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인출을 원하고 계신데.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차갑게 굳어있는 표정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민하다, 구시대적이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17억을 가진 분이셨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17억이 있으신 거예요. 놀랍나.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 눈에는 아버지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늙은이로만 보였겠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버지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시는 자신이 도와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느냐고? 박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민수의 가슴이 찔렸다. 그런데 오늘 개밥 그릇에 밥을 주더구나.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17억을 가진 사람한테 개밥 그릇에 밥을 주는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가진 돈의 규모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박철수 씨가 일어났다.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개밥 그릇을 줘서 죄송하다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민수는 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전자였다. 17억이라는 돈 때문에 놀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두 분이서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별씨를 안내해 드릴까요?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 간의 대화에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VIP 전용 상담실로 이동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이 닫히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행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45살이 된 아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17억이라는 돈을 떠나서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서 앉아라.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다. 박철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돈 때문이 아니다. 네. 내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야.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가족에게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다. 개 그릇에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내가 항의하니까 예민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슬펠다.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팠어.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버지.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어.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까지 보탰지. 그런 아버지한테 개밥 그릇을 주다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뭐냐? 요즘 세상에 그릇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알았어.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수야, 너도 아버지가 될 거야. 지호가 커서 너를 개밥 그릇으로 밥을 주면서 깨끗이 씻었으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냐? 민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이제 알겠나? 박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17억이 있어서 화가 난 게 아니야. 그 작은 존중 하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박철수 씨도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저 아버지로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정말 가족의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아주세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다.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나를 손님 대접하지 마라. 불편해하지도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족의 어른으로 대접해다오. 큰일은 나와 의논하고 지호 교육도 내 말을 들어라. 네, 아버지. 무엇보다도 박철수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를 존중해다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부자 간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인출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철수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아버지 돈이니까요. 그래, 그럼 일단 집에 가자. 미영이하고도 이야기해야겠고. 박철수 씨는 일어났다. 오늘은 인출하지 않겠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모시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택시 탈까요? 아니다. 지하철 타자. 아버지도 가끔은 지하철 타고 싶어. 민수는 웃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박철수 씨가 말했다. 민수야, 오늘 일로 미영이를 나무라지는 마라. 네.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지. 민수는 감동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지호한테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말 하지 마라. 왜요? 아이가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 박철수 씨는 웃었다. 할아버지니까 좋아하는 게 맞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갔다 왔다. 민수가 아내를 불렀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물론 17억 이야기는 빼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만 이야기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철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됐다, 미영아.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식사는 달랐다. 박철수 씨를 가족의 어른으로 대접하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다. 음식도 아버지 입맛에 맞춰서 준비했다. 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계속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 지호야. 할아버지가 지호 옆에서 살면서 많은 이야기 들려줄게. 좋아요. 박철수 씨는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돈이 아니라 존중.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순분아, 이제 좀 편해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17억은? 박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돈은 원래 계획대로 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다. 지호의 교육비로,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짜 가족의 안에서 말이다.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가족에게 존중받는 진짜 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서.